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증시는 요즘에 국제 유가와 정반대로 움직이죠. 유가가 오르면 증시는 하락하고 유가가 내리면 증시는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었는데 국제 유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 평화회담이 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 때문에 증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중 낙폭에 비해서는 그 낙폭을 상당히 크게 줄인 채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유가가 하락하게 되자 그리고 유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낙폭도 다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가는 크게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에너지 가격의 급등 때문에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지표 CPI 지수는 7.9%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벤트는 또 FOMC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마감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어제 나왔던 시장의 상승 랠리가 단 이틀도 못 버티고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변동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그 변동의 중심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대 지수는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이 낙폭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장 후반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스닥 지수가 1%대 빠지면서 비교적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정확한 종가 상황은 잠시 뒤에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이 모여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가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소식만이 들려왔습니다. 휴전 합의에 대한 러시아의 의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마리우폴에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보고되기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통로를 설치하자라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감이 장 초반부터 시장 분위기를 좀 누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었죠. 미국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산출해내는 CPI 지수가 바로 오늘 발표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0년 만에 최고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에는 2월의 CPI 지수가 7.9%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의 집계치였던 7.8%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또 월간 기준 상승률로 보더라도 전월 대비 0.8%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0.7%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만 하고 있는데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들이 자꾸만 비싸지고 또 에너지 가격이 오른 거야 유가가 워낙 크게 뛰어 올랐으니까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식료품과 주택 가격 역시도 생각 이상으로 비싸졌다라는 것이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년물 금리가 6bp가량 뛰어오르면서 지난달 25일 이후로는 처음으로 다시 2%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재료들 먼저 확인해 봤고요. 이 가운데 섹터와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조금 버텨주는 가운데 기술주는 이런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 가운데 아마존은 또 크게 뛰어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만큼은 유가가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는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의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쉐브론이라든지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와 같은 유전 기업들은 수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임의 소비재 섹터가 오늘 0.6% 정도의 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아마존의 급등 덕분입니다. 아마존이 어제 마감 이후에 한 가지 중요한 발표가 이뤄졌죠. 20대 1의 액면 분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승인 이슈에 대한 SEC 공시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6%대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2,960달러 부근대까지 다시 바라보고 있는 아마존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의 기술주들은 오늘 대부분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메타, 애플까지 2에서 3%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마이크론과 AMD가 상당한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5% 내외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 같은데 칩 수요가 매우 강하기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요 원자재 공급에 계속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우려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종목이 더 강하게 빠지는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섹터가 거의 2%가량 빠지면서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하루이고요. 아래 은행주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1%대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메이저급 글로벌 IB 중에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 JP모건 역시도 러시아 내에서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슈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차트를 하나씩 열면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기구 업체인 펠로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가격 전략 재정비에 나서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오는 금요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가격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고객들은 한 달 어치의 이용료만 내고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실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실내 운동 루틴에 대한 강좌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자들에겐 이 새로운 가격 전략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 같죠. 펠로톤의 주가는 오히려 장중에 5%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였고요. 그래도 막판까지는 약간 만회를 했습니다. 3.5%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 보안 관련주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장에서 급등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나간 실적도 좋았지만 그보다는 2023 회계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사가 시장 내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그러면서 12.5%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동반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태양광 테마 자체가 크게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라에즈 테크놀로지스는 3.6% 정도의 마이너스권이고요. 그 밖에도 썬런, 엔페이즈 일제히 빠졌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0.7%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에 별달리 진척이 없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다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렸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달러 수준을 다시 회복해주고 있는 금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바이든 대통령이 CBDC 연구 개발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심까지도 강하게 살아나는 그런 하루였죠. 그렇지만 딱 하루살이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5.45% 현재 하락 중에 있고요. 이제는 39,625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 상황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합니다. 다우지수는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0.3%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0.3% 정도의 낙폭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0.9% 하락한 13,129포인트 선에 오늘 장 문을 닫습니다. 미국 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애프터마켓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죠. 오늘도 전채린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적, 내일의 동지. 이거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네네. 미국 출신인 전채린 앵커는 아마 이 말 못 들어봤다고. 네, 못 들어봤습니다. 거의 못 들어봤어요. 네, 아마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도 또 이런 말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요즘에 원유 가격 급등 때문에 그동안 오늘의 적이었던 그 국가들마저 이 동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타나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백악관은 심지어 그동안 제재해오던 중동 국가들에게까지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국가와 또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원유 기업들에게까지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자, 미국 행정부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한참 전인 작년 8월부터 석유 수출국 기구에 증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이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사우디의 인권 유린 그리고 사우디에서 발생했었던 언론인 자말 카시쿠지 살해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 사우디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증산 요구를 계속 좀 거부를 해왔었던 상태죠.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부터 원유와 관련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풀기 위한 협상을 위해서 지난 주말에 카라카스에 관련자들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현재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보는 사실 많은 비판을 사고 있는데, 미국과 가장 가까운 캐나다는 독재자의 원유를 다른 독재자의 원유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독재자가 러시아일 거고요. 두 번째 독재자가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인데, 자, 어쨌든 이게 외부에서의 어떤 그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원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는 좀 나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미국 백악관이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적대국까지도 손을 뻗으려고 하고 있지만 내외부의 여러 압력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네. 확실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미국이 지금 미국 내 원유 기업들에게도 증산을 촉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증산을 해줘야 원유의 공급이 좀 원활해지니까 그런데요. 이날 그 미국의 에너지 장관인 제니퍼 그랜홀름은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미국 가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 공급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원유 기업 CEO들 앞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 원유 생산량은 사실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그림과 함께 보시면요, 약 하루 1,300만 배럴 정도의 생산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팬데믹과 함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1,100만 배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죠.
미국 원유 기업들에 대한 증산이 지금 좀 필요한 상태이다 보니까 에너지 장관도 그것을 좀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점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팬데믹이 선포됐던 그 시점인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아직도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미국의 생산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현재 증산을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적대국에까지 원유 공급을 늘리라고 촉구하고 있고 미국 내 원유 기업들에게 또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조금 더 길게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원유 시장이 안정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네, 7.9 대 8.4. 네, 8.4입니다. 자, 오늘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2월 CPI 지수가 앞에 나온 이 7.9%로 발표가 된 거고 역대 가장 높았던 CPI 기록이 정확히 40년 전에 기록했던 8.4%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대 최고치까지 이 CPI 지수가 단 0.5%포인트만의 격차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설정해본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렇게 오늘 발표된 CPI 지수가 높게 나온 원인은 모두 예상을 하시듯이 높은 에너지 가격이 주범이었습니다. 특히나 휘발유 가격이 2월 한 달간 6.6%나 뛰어오르면서 전체 월간 상승분 가운데 3분의 1이나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좀 특이한 부분은요. 문제가 에너지뿐만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과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식료품과 항공기 티켓, 그리고 주택 렌트비, 가전제품에서도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요금의 가격 추이를 그린 그래프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5월 급등했던 이후로는 지금 처음으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 인플레이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파란색 그래프보다 위로 올라온 모습을 바로 이번 달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에는 잠시 주춤했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여행과 비행을 예약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또 가격도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상품 위주, 재화 위주의 인플레이션이 도드라졌던 팬데믹 초창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많은 서비스로까지 인플레이션의 범주가 확대됐다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오늘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증명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삼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칩보족으로 많이 뛰었던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좀 안정되려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건데요. 각각 12.4% 그리고 41.2% 상승으로 여전히 전반적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높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이전보다 둔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이제 피크아웃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더 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인 의견은 피크아웃은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겠다는 관측인데요. 특히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확인했던 휘발유 가격은 2월 마지막 주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반영한 것으로 3월 물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3월 CPI가 8%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전쟁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치솟는 유가와 곡물 또 금속 가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마켓워치에서는 당분간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면서 연준이 예상치 못한 신속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인플레 진정에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압력이 상당히 거센 상태에서 아직까지 피크아웃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타자는 과연 누구이냐?
아마존의 20대 1 주식 분할 소식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럼 다음에 주식 분할을 하게 될 기업은 누구지? 시장 참가자들이 그 부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주식 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일단 찾기 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기업 리스트를 내놨는데요. 자, S&P 500 기업들, S&P 500 지수에 속한 미국의 대기업 가운데 주식 가격이 높은 기업들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면요. 일단 주식 가격이 높은 순으로 배치를 해보면 주택 건설업체 가운데 하나인 NVR의 주식 한 주당 가격이 4,800달러를 넘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아마존과 알파벳이 위치해 있지만 이 아마존과 알파벳 모두 주식 분할을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제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주가가 높은 곳이 바로 여행 사이트인 부킹홀딩스입니다. 부킹홀딩스도 현재 2,000달러 넘기 때문에 이게 주식 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태고요. 치폴레와 오토존 등도 가격이 높긴 한데 그중에서도 NVR과 부킹홀딩스 정도가 아마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다음 타자를 이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정말 순수하게 어떤 기업이 액면 분할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은 아닐 것 같아요. 단순히 공부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고 네. 이 액면 분할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론적으로 펀더멘털에 변하는 건 없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역사상으로 보면요. 역사적으로는 주식 분할을 했던 기업들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음 그럼 주식 분할하는 기업은 누구야? 나도 좀 더 좋은 수익률 얻어볼래? 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분할했던 기업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다는 것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통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1980년대 이후 주식 분할을 했던 S&P 500 기업들은 발표 후에 1년 동안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9%의 시장 수익률이었다면 분할했던 기업은 연평균 25% 상승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럼 당연히 주식 분할한 기업을 좀 찾아볼래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내놨는데요. 가장 최근에 주식 분할을 했던 기업들의 수익률을 봤더니 역시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표를 함께 보시면 일단 애플은 주식 분할을 발표했던 그 시점부터 그리고 실제 주식 분할이 이루어졌던 그 시점까지 3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게 그 당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26%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시장 대비 76%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20%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수익률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식 분할을 하게 되는 그 기업은 어디가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전체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